연합인포맥스가 뽑은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의 선임연구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네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왜 각도기님이 여의도의 송중기라고 했는지 많이 들으시죠?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많이 들으신 얘기 같은데 조금 지겨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요즘에 어떠세요? 작년에는 너무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이 바쁘긴 바쁜데 조금 작년처럼 뭐랄까 막 이렇게 주가가 뭐랄까 애널리스트의 주가가 높아서 바쁜 거라기보다도 애프터 서비스 향으로 바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보통 애널리스트 일정이 좀 바빠질 때가 오히려 빠질 때 더 바빠져서요. 연초가 좀 그런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애프터 서비스 세미나가 네. 좀 이제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봤었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지난 한 1월부터 3월까지의 네. 시기였던 것 같고요. 조금 개별 업체별로 조금 훼손됐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섹터의 방향성 자체가 바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과 좀 공유를 했었던 게 네. 올해 최근 한 3개월간의 동향이었어요. 오늘 근데 저 주신 자료에 보면 중국 얘기로 거의 뒤덮였어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많이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좀 말이 많은데 오늘 2부 순서는 특별히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모셨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한때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 가져오신 자료로 네. 한번 세미나 해주십사 네. 하고 저희는 이제 듣다가 예. 중간중간에 조금 간간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질문을 주시면 네. 그 참고로 여러분 오늘 그 1부, 2부, 3부 자료는 게시판에 다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게시판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세미나 듣는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자료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발간한 자료, 한 달이 좀 안 됐네요. 최근에 발간한 자료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잖아요. 근데 정작 전기차 배터리로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들 업체들이 지난 한 2010년대에는 계속 적자였고요. 전사는 흑자였습니다만 네. 이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적자였고 이제 한 손익분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 굉장히 지금 비싸져 있는 가격에서 이제 향후 미래 실적 추정을 할 때 몇 퍼센트 마진을 벌 수 있는 산업이냐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좀 한 내용이고요. 일단 최근에 뭐 앞서 그 순서도 저도 기다리면서 좀 들었는데 이게 그 비용에 대한 이슈가 모든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섹터도 지금 이제 비용 분석을 해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남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아직 엔솔도 BEP고 SDI도 BEP고 뭐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만의 데이터는 아직 좀 부족한데 이제 다른 산업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의 마진을 결정하는 요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정비 비중, 즉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쫓아서 올라오는 변동비가 좀 적을수록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따라 올라오는 변동비가 적다라는 것, 즉 고정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산업의 이제 고정비 비중과 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사실 이 그래프가 오늘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고정비 비중과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고정비 비중과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국내 제조업군들 중에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그만큼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이 비교군들 중에서는 좀 한 뭐 중간 정도의 고정비 비중과 수익성, 그리고 완성차나 케미칼 쪽은 고정비 비중이 조금 낮은 상황에서 이제 수익성도 비교군들 중에서는 좀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산업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산업의 그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면 그 갖고 있는 비용 구조상 이런 정도의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비 비용이 높으면 재료비 변동에 상관을 안 받는 거고, 고정비 비용이 낮으면 재료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재료비가 올라가면 마진이 줄고 줄어들면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는 지금 사실 뭐 반도체, 뭐 완성차, 화학, 그리고 배터리 모두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다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 구조 안에서 변동비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증가할 때 따라 올라오는 변동비가 거의 뭐 매출만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처럼 변동비가 50%밖에 안 되는 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따라 올라오는 비용이 그만큼 적다라는 절반밖에 안 따라 네네. 올라오니까. 그만큼 이제 마진의 상단이 더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이거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 해서 워낙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좀 드린 건데요. 뭐 다른 산업군별로 비교를 해봐도 반도체가 확실히 높은 모습,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화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고정비 비중은 높아요. 반도체 다음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인데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비교군들 중에서 제일 떨어지죠.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심하게 전개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높은 고정비 비중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벌 것이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원가 분석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살펴볼 뭐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분만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앞서 살펴본 반도체의 고정비 비중 50%, 그리고 뭐 MLCC 만드는 삼성전기가 한 35% 정도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삼성 SDI의 최근 5년간의 원가 구조를 보면 이 고정비 비중이 한 20% 초반 정도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교군들 중에서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봄 코스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거는 이미 이제 공시된 자료 기준으로 고정비 비중을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산업 분석 자료에 나와 있는 봄 코스트를 분석을 한 건데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고정비 비중은 약 2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더라도 뭐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두 고정비 비중은 한 20% 내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원가 분석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살펴본 것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고정비 비중이 한 20% 미만, 한 10% 후반을 보여주는 LG이노텍이나 현대차 같은 IT 모듈이나 완성차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MLCC와는 수동 부품하는 기업들이 고정비 비중이 한 35%인데 수익성이 한 10%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합산을 했을 때 배터리 산업의 평균 마진, 그러니까 셀 메이커들의 적정 마진은 대략 한 자릿수대 중후반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변동 비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만 그런 건가요? 이 산업,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의 봄 코스트 구성상 변동비 20%, 고정비 20%라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 가지고 있는 고정 비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보니 한 자릿대 중후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산업이 아니다라는 게 드리고 싶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게 비용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한다면, 고정비 비중이 작다고 하면 결국은 변동비에 해당되는 뭐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잘 이렇게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 뭐 네네. 이게 결국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산업의 구조 자체는 10% 이상 벌기 힘든 산업이다라는 게 대전제고요. 그 안에서 6%냐 10%냐 혹은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80%를 차지하는 변동비 그 안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사실 나라도 크지 않고 광물 자원도 많이 없고 네. 뭐 북한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네. 아프리카 갔더니 다 중국이 자리를 잡고 근데 이거 갑자기 저 딱 들으니까 이게 2차 전지를 되게 성장 산업으로 보고 이 배수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좀 한계가 있는 거면 이거 갑자기 분위기 좀 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셀메이커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 폭이 그래도 축소되던 시기가 한 2020년까지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뭐 40%에서 한 마이너스 10%대 한 자릿수 때 BEP까지 오던 게 2010년까지였고 그때까지는 2020년 한 해 동안 SDI가 한 3배 정도 상승했었던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한 BEP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자릿수 대 중반 그래도 한 자릿수 대 중후반까지 가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 줬었으면은 그래도 그 정도 보고 이제 왔었을 텐데 여전히 BEP이고 그리고 목표 마진조차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 상태라 상대적으로는 좀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바이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당장 2분기, 3분기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전과 달리 요걸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광물 자원 가격이 움직일 때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이 과거에는 바로바로 훼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니켈 가격 올라도 수익성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요. 뭐 SDI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2018년 당시만 해도 SDI나 기타 셀메이커들이 컨퍼런스 콜 할 때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이 그때는 많이 올랐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코발트 가격 상승이 SDI나 그때 당시에는 뭐 에너지 솔루션이 없었습니다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수익성 훼손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가 전가가 안 되던 시기였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19년에는 그 광물 자원 가격 추이와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간의 역상관성이 강했었는데 이제 2020년, 21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이제 역상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 광물 자원 가격이 올라도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건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도 2018, 19년 때는 역상관성을 크게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제 셀메이커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한 2020년 전후로 해서 이 원가 상승분이 판가로 전가되는 구조가 이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BEP까지 올라와 있고 이 2020년쯤에 이제 BEP 와서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한 자릿수 대 중반 후반까지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예상치 않게 다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전기차도 생산 차질을 당연히 겪고 있고 배터리 출하도 정체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예정되어 있던 증설 물량은 계속해서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 고정비 부담이 좀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 저는 이론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적정 마진인 5% 이상의 영업이익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10% 이상까지 가기는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실적 추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상단은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신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 네. 정리를 해보면 네. 2차 전지 회사들이 과거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판가 전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완성차 업체들한테 제값 받고 파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돈을 남겨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못 만든다. 반도체 부족으로. 그래서 팔 때는 있는데 걔들이 사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마진 폭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애매한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간이 돌파돼서 제대로 팔기 시작하면 한 뭐 6%에서 10% 그 사이 7, 8% 이 정도의 마진은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럼 맞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네.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예, 예, 네. 떨어지면 마진 폭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간 오래 끄시네. 시간 오래 끄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네.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 SDI의 소형전지 부문의 마진이 이 광물자원 가격 하락할 때 10% 초중반까지 올랐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한 12% 정도만 해줘도 네. 규모상으로는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여지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만 네네. 자동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 때문에 다들 아뜨거 했어. 그래서 다 전기차 만들어야 되겠어. 미친 네. 듯이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래가지고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네. 셀 쇼티지가 나. 네. 그럼 마진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실 완전히 100%다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광물자원 채굴하는 업부터 자동차 만드는 다운까지 봤을 때 뭐가 더 희소하냐라고 보면 위로 갈수록 희소해요. 위로 갈수록 리튬 광물을 포함한 니켈 모든 것들이 이쪽이 희소하고 그래서 지금 산업의 마진이 위로 갈수록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셀조차도 이제 전가를 한다라는 건 이걸 지금 자동차 업체들로 넘긴다라는 것이고 테슬라가 작년에 모델 Y 가격 20% 높인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쪽으로 갈수록 이게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애초에 광물 자원 가격이 추세적으로 셀메이커들의 수익성 개선까지 연결될 정도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나타나기가 좀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니켈은 최근에 전쟁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애초에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왔었고 리튬은 지난 2년간 거의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탄소 배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채굴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이 속도가 매우 더뎌졌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배터리 수요도 강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지금 탄소 배출 규제라고 하는 큰 흐름하에서 향후에 더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광물 자원 자체의 추세적인 가격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셀메이커들의 적정 마진이 10% 이상까지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아요. 예를 들어서 일괄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나라 셀 메이커에 있는 3사들이 셀 그 광물 자원부터 마지막 셀 완성까지 일괄 체제를 갖췄으면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위쪽 그 상단의 그 원자재 쪽 확보가 아직 덜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되어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는 게 니켈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뭐 니켈을 포함해서 뭐 리튬 뭐 모든 광물 자원들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사실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진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딱 핵심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너무 많이 선수를 쳐놨죠. 네. 지금 사실 광물 자원의 매장량 자체는 중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장량 자체 그리고 생산량 자체는 글로벌리 호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거의 50% 정도가. 근데 이제 이 리튬을 실제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파인하는 단계를 거칠 때 일반적으로 강한 산을 뿌려서 이제 소재화 시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환경 물질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모든 광물 자원들이 그런 비슷한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리파인하는 시장에서 중국이 사실상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핵심 광물 자원이 이 세 개인데 리튬, 코발트, 니켈 요 세 개가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 요거 세 개는 우리가 반드시 판가 전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3대 광물 자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튬은 매장량 기준으로는 중국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리파인 단계를 거치면 중국의 점유율이 60%고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는 뭐 워낙 유명하죠. 콩고가 글로벌리 한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돼서 리파인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72%의 리파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니켈은 그냥 니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클래스 1 니켈이 중요한데 이것도 리파인 시장에서 중국이 16%인데 좀 낮긴 합니다만 2위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가 21%로 1위죠. 중국과 친한. 그래서 요 3대 광물 자원 리파인 시장에서 중국의 패권이 매우 강하고 요거 외에 조금 덜 중요하지만 또 나머지 3대 광물 자원이 있는데 애초에 이거는 중국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흑연은 중국의 68%, 구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장이 아니라 생산량 기준입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이 68%, 구리는 중국이 42%, 망간은 중국이 18%로 2위. 그래서 6개의 핵심 광물 자원이 지금 중국 손 안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스트림으로 계속 올라가요.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포스코고요. 네. 엔솔이나 SDI도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광물 자원과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었죠. 포스코야 익숙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엔솔도 상장하면서 얘기한 게 포스코와 많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제 지금 포스코는 리튬을 포함한 각종 광산 혹은 염호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철강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포스코 혹은 고려아연 같은 이런 정제련 기업들이 향후에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할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히려. 업체들과 잘 파트너십을 맺는 국내 셀메이커들이 또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결론이 다 나와버린 것 같은데 2차 전지 산업에서의 고정비 비중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변동비의 중요성이 큰데 네네. 결국 변동비라는 거는 누가 원자재를 싸게 가져올 수 있냐인데 우리는 뭐 하나도 없고 네. 중국이 원자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거를 제조하는 리파인에서 이미 꽉 잡고 있고 네. 근데 또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뭐 CATL이네 뭐 강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네. 그럼 그런 애들하고 우리가 게임이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CATL이 지금 좋을 때는 뭐 15% 나오고 안 좋을 때는 10% 나오거든요. 마진이 네,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LFP 만들어가지고 네, LFP 만들어서요. 물론 이제 삼원계도 하잖아요. 근데 네. LFP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그게 한계라고 봅니다. 국내 업체들이 CATL 넘어서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 넘기기 어려운 것은 미래 실적 추정할 때 그렇게 보고 가는 게 적절하고 그래도 애초에 매출 성장성이 연평균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돼.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산업의 마진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물량 기준으로는 어마무시하게 아직도 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 대수를 4천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아직도 한 10배는 더 네네, 10배 맞아요. 가까이 더 커져야 되고 또 네네. ESS 시장 되면 또 그것도 커져야 그렇죠.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의 상단은 10% 정도로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봐야겠네. 어쨌든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시장 자체는 커지니까 네네. 시장의 파이는 커지는 건 맞고 네네. 그런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일종의 그 MS를 많이 가져가겠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나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도 경쟁 업체라고 보면 중국 업체 말고는 그리고는 거의 한국 업체가 네. 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건 네. 맞지 않나요? 자, 잠깐만 그러면 그렇죠. 기술은 있는데 그럼 CATL이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지금까지 지금 얘기 들어온 바는 조금 암울했어요. 저희가 중국이 다 먹고 뭐 원자재 위 라인 체인을 다 갖고 갔으니. 네. 근데 만약에 CATL이 미국에 짓는다는 걸 미국이 거부하고 막으면 사실은 세계에서 중국 업체들 빼면 주요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셀 그렇죠. 플레이어니까 네. 그러면 기회는 열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재무제표상에 들어가는 원가 구조와 그리고 지금 광물 자원들의 점유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마진이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요. 그 적정 마진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의 매출에다가 이제 곱할 건데 그 곱할 대상인 매출의 성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나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 의견 바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매출 성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즉 중국 외 지역에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확실시되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70%의 점유율을 한국 업체들이 가져가잖아요. 미국은 아직 파나소닉이 70%를 가져가고 한국 업체들은 아직 매우 낮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6%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시장이고 이제 BBB 법안 통과되면 한 1,500만 원 되는 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나프타 체제 종료되고 이미 USMCA 체제로 넘어왔죠. 그리고 이 USMCA 체제 하에서 2023년부터는 자동차 원가 기준으로 75% 이상이 역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그 해당 완성차는 수입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관세를 안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3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당연히 역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CATL이 북미에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당연히 지금 같은 구도 하에서 중국 기업이 캐나다나 미국 본토에 공장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얘기가 나오죠. USMCA는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니까요. 그래서 멕시코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멕시코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은 또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 BBB 법안을 보면 또 미국 내에서 조달한 배터리여야 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보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고자 하는 OEM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 CATL은 발표를 했지만 사실 진행되는 것은 없고 진행되는 증설 물량의 95%도 더 되죠. 거의 다가 지금 한국 업체들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향후에 생산될 전기차 물량에 대한 배터리 공급은 국내 3사가 대부분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성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워낙 그 대수를 많이 채워야 되고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그냥 뭐 기본 스탠다드 모델은 그냥 LFP 막 갖다가 쓰는 분위기인데 미국에서조차도 좀 싼 배터리 차를 판매하고 싶으면 LFP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뭐 그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건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앞서 있으니 뭐 테슬라 입장에서 안 된다 우리 SATL 거 닝더스타일 거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지금 한 80기가 얘기가 나오는데 80기가면은 지금 대략 한 100에서 120만 대 정도까지 나와요. 이제 북미 지역 안에서만 대응한다라는 물량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 LFP 진영의 성장은 저는 지금 자동차 시장 내에서 가격 기준으로 완전 로우엔드와 한 미드 로우엔드 한 30% 정도까지는 LFP가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급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조차도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요. 에너지 밀도 낮은 거는 다 알잖아요. 다만 가격이 싼 것도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3원계 진영이 LFP의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3원계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항상 많이들 나오는 NCMA로 넘어갈수록 에너지 밀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것도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적은 양의 광물 자원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것도 병행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NCMA 뭐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가 더 좋은 배터리지만 가격이 더 싸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FP는 물리적으로는 물성 개선이 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LFP는 더 에너지 밀도 개선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하이니켈 쪽은 에너지 밀도 개선을 통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NCMA가 지금 예정대로 가격을 다 낮춰서 킬로와트아워당 90달러 정도까지 낮춘다라고 하면은 LFP보다 더 싸지거든요. 그럼 사실 더 좋은 배터리가 더 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실제로 워킹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LFP의 침투율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LFP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LFP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가져갈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요. 다만 3원계 진영의 향후
반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그 네. 우리 그 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배터리 잘 모르는 베린이라고 해야 되나? 베린분들을 위해서 LFP하고 NCM, NCA 그 3원계 배터리하고의 그 물성 차이에서 봤을 때 낮은 기온에서 차이가 특별히 더 많이 나죠. 네, 이게 이제 작년 2020년에도 발생했었던 거고 중국에 이제 CATL 배터리 탑재한 테슬라 모델의 겨울철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급감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네. 국내 3원계 배터리도 겨울철에는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3분의 1 날아갑니다. 네. 제가 타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히터 틀어놓고 가면 녹아요, 녹아. 예, 그래서 한 3분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20km 찍혔는데 한 290km 가면 충전해야 돼요. 네. 예, 실제로 경험을 네. 해봤습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LFP와 3원계 모두 발생합니다만 LFP가 좀 더 발생한다라는 것일 뿐이지 이게 둘 다 비슷한, 그러니까 둘 다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LFP가 더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LFP가 더 나타나는데 네. 둘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따뜻한 동네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미국 예를 들어 플로리다라는가 이제 멕시코 부근의 그런 중남미 쪽의 미국, 남부 미국 쪽은 그렇죠. 네. LFP를 써도 상관없는 네네,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LFP는 글로벌 침투율이 지금 이미 30%가 나와요. 근데 그 중국이 지금 50% 가까운 침투율이거든요. LFP가.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에 50%가 중국이고 이제 유럽이 그다음, 미국은 매우 미미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LFP 침투율이 중국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30%가 나오는 것이고요. 유럽은 없고요. 미국은 지금 테슬라에 탑재된 LFP가 수출되는 물량이 있어서 그게 한 10% 정도 LFP 침투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글로벌 침투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제로인데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동네에서는. 네네. 하기야 뭐 저기 중국이 지금 전기차 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짱 먹으면 짱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기술력도 되고 원자재도 잘 수급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분명히 있으니 네네.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세그멘테이션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제 그거에 따른 뭐 기회나 위기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비약해서 표현하면은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계속 싸우는 게 한국한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MCA와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BBB 요 두 가지 덕분에 미국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확실히 좀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지금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상승 트리거도 지금 BBB 법안에 그래서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 변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그래서 셀메이커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던 이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CATL이 유럽에다가 제대로 된 공장을 짓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나가는 물량은 다 수출 물량이거든요. CATL에. 근데 조금씩 이제 배터리 투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이게 이제 그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럽은 미국처럼 뭐 USMCA를 통해서 역내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떤 중국을 조금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런 네. 정책들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책 변수가 한국에게 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유럽은 아직까지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이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중국 외의 모든 지역에 있는 OEM들, 우리가 잘 아는 OEM들은 배터리 좋은 거 쓰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3원계가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알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국 CATL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구도는 일단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FP가 3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열어두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생각보다는 네. 전기차 침투율이 안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는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다 말은 엄청나게 무성한데 네네.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실제로 판매하는 거 보면 네. 심지어 열심히 하고 있는 폭스바겐조차도
이 속도로밖에 안 나와 속도가 막 이런 네네. 정도인데 네네. 그 전망은 계속 높게 하고 있나요? 많이 팔겠다고? 그렇죠. 발표되는 전동화 목표 대수는 상향이 되고 있는데 유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변수들이 나왔지만 유럽과 완전히 다른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2019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2020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 규제 때문이죠. 탄소 배출 규제 벌금 부과가 2021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상반기에 부과되는 벌금의 기준치는 2010년에 판매된 전기차 판매 대수였기 때문에 OEM들이 수지가 안 맞지만 판매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됐던 상황이 유럽에서 2020년부터 조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이 코로나 이후에 시작이 됐었죠.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동력, 공급 측면에서의 규제가 다 있었던 게 유럽이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파리 협약도 탈퇴했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규제도 할 근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연비 규제는 오히려 완화가 됐죠. 요게 지금 지난주에 다시 강화가 됐어. 요게 좀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난 4년간은 오히려 완화가 됐었고 연비 규제는 수요 측면에서 보조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고 공급 측면에서의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규제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판매 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라고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러 가지 막 뉴스플로우들은 많고 바이든 당선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정책이 시행되는 되는 데는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비 규제가 일단 지난주에 다시 강화가 됐다라는 것이 최근 한 1년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비 법안 통과되면 수요 측면 동력이 생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거 지금 워낙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그 BBB 법안 네. 유럽도 규제에 의해서 폭발했으니까 네.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BBB 법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당 12,500달러의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1,500만 원 좀 넘죠. 그래서 꽤 큰 규모고요. 기본적으로 7,500달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면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7,500달러 다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까지 써주면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전기차가 이제 생산될 때 그 공장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4,500달러가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500달러고 한국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BBB 법안이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 증설하고 있는 게 한국 배터리 업체들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OEM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3사거든요. 근데 여기와 지금 조인트 벤처 맺은 게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SDI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 측면에서는 이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확실히 유리한 구도에 있는데 이 업체들과 배터리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 법안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GM과 포드는 진심은 진심이죠. 전기차에. 그럼요. 네. 저는 이전에 한 2010년대 중반에 OEM들이 어떤 조금 뭐 블러핑하던 시기하고는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전동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결론 부분으로 조금 넘어갔으면 네네. 좋겠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비 비중이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좀 놀랐던 게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PER이 한 110배, 네네. 그죠?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낮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렇게 높은 고퍼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약간 좀 저는 오늘 듣기로는 비싸다는 느낌이 자꾸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당연히 될까요? 비싼 섹터이기 때문에 수익성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늘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소재 기업들은 이미 10%씩 버는 기업들 많거든요.
소재 기업들은 고밸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고마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셋업체보다는 네. 양극재 그래서 업체 같은 거. 네, 양극재 업체들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로 전가시키는 모습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 기업들이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이제 셀메이커들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익성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실 소재 기업이나 셀이나 둘 다 엄청나게 비싼데 상대적으로 셀이 조금 더 불안한 거죠. 지금 수익성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해소가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뭐 셀이나 소재나 대략 한 30개월 포워드 실적을 당겨왔었거든요. 그만 2024년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V/EBITDA 기준으로 보면은 CATL보다 조금 뭐 SDI나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반이 채 안 되는 가격이고요. 네. 엔솔은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솔이 지금 그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제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매력이 있는 쪽은 SDI나 이런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재나 광물 자원을 다루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이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각도님 추가 질문.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조금 최근에 그 에너지 솔루션 네.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또 쑥 좀 올라왔잖아요. 혹시 뭐 공매도가 좀 다시 이렇게 말려질 가능성이라던가 뭐 수급성에서 어떤 변화 같은 건 없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글로벌리 사실 CATL은 전체 매출 비중이 85%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리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배터리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을 제일 직격타로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1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더 가질 수 있는데 못 가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 24년, 25년까지 간다라는 분들도 있고, 혹은 지금 OEM들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 개선이 계속 더디게 나타나고 에너지 솔루션의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 마진이 계속 BEP 수준에 머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셔야 될 거는 오히려 인피니온이나 르네사스 같은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뭐라고 해주느냐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좀 해소된다 혹은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시그널들을 그쪽에서 보여주면 건너서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가 좋겠지만 셀 메이커들의 주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네네. 사실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쇼빙을 하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섹터에 대한 약간의 좀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네네. 뭐 결국 롱텀하게 다 좋게 보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저희 이제 투자자 관점이니까 네네. 올해 연간으로 네네. 약간 투자 전략하고 뭐 조금 그 중에서 탑픽 이렇게 좀 꼽아주시면 네네.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형주 안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칩 쇼티지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는 시그널, 이거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거는 완전한 정상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유럽 익스포저가 높은,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동차 공급,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 겪는 물량의 50%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 익스포저 높은 SDI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반대로 풀리면 그만큼 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봤을 때 SDI 업사이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플라이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SDI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기업들 중에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네. 섹터 자체는 연말까지 계속
괜찮게. 네, 맞습니다. 보시는- 사실 정말 요 오늘 방송의 기준으로 최근 한 일주일이 좋았던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봤었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는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전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계속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봤었던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하반기까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 때문에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못하신 말씀은 네. 다음번에 나와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